자, 계속해서 12번 문제. 네, 재고자산에 관한 문제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기록된 주식회사 한공의 9월 매입과 매출 자료이다. 총평균법에 의한 9월 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없습니다 이랬어요. 네, 제일 간편한 것이 총평균법입니다. 그래서 총평균법에 의해서 재고자산하고 매출원가를 구해라. 평균 단가 구해놓으면 다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구하시는데, 자, 기초재고부터 수량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100개에다가 매입 100개, 400개네요. 네, 요거 더하니까 400개. 그래서 수량은 400개. 자, 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100개 200원 하면은 2만원. 밑에는 3만원. 그러면 여기 5만원에다가 여기 밑에가 7만원. 예, 그러면은 12만원이죠. 여러분 12만원을요 400개로 나눠보세요. 단가는 300원이다 라고 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산출한 요 단가 300원에다가 재고자산은 재고 수량을 곱하기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400개를 샀는데 매출이 몇 개 일어났어요? 200개 일어났죠. 그러면 재고도 200개겠네요? 그러면 두 개의 값이 똑같겠습니다. 그래서 200개 곱하기 300원 했더니 6만원. 재고도 똑같은 200개니까 6만원. 3번의 답이 있습니다. 네. 3번에 참 쉽죠? 네, 총평균법이 가장 간단한 거. 평균만 내면 됩니다. 네, 평균 단가를 구한다. 월 평균 단가를 구해서 판매 수량에다가 곱하기 하면 그것이 매출 원가고, 재고 수량에 곱하기 하면 그것을 재고 금액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지 재고 조사 중 정상적으로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손익계산서상 어디로 분류합니까? 이랬습니다. 정상적으로 감모손실이 발생하면 그 비용은 뭐로 반영된다고요? 예, 매출 원가로 봐야 된다. 비정상적이라면은 영업의 비용으로 봐야 된다. 네. 정상적 감모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정상적인 것은 그것이 정상적인 것 때문에 정상적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그게 반영이 돼야 돼. 그래서 매출 원가로 반영시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것은 그거는 영업 외적인 걸로 봐야 돼.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반영시킨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14번 재고 실사 결과.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손익계산서 어디로 분류하냐? 보면은 예, 이건 영업의 비용이다. 네, 다음에 15번 주식회사 공인의 기말상품 재고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저가법을 적용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저가법일 때만 평가를 합니다. 자, 상품이 100개가 있는데요. 취득원가가 지금 100원으로 돼 있어요. 장부가 100원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추정 판매 가격, 이게 공정가치예요. 120원이랍니다. 그런데 판매 비용은 하나당 30원으로 판매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순실현 가치를 계산할 때 120원 빼기 30원 하면은 순실현 가치가 90원이 되죠. 네. 이 90원이 순실현 가치입니다. 이 순실현 가치하고 장부 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장부 금액이 높죠? 네, 취득원가가. 그러니까 낮은 가격을 적용해야 돼요. 예, 요 순실현 가치로.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평가 손실이 얼마냐 했으니까 10원씩 차이가 나는데 수량이 100개니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00개 곱하기 10원 요 차이, 100원과 90원의 차이 10원을 곱하기 하면
1,000원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어디에 가산해야 될까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데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네? 네,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자, 매출원가에 가산합니까? 아니면 영업의 비용으로 봐야 됩니까? 네,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우리 아까 본문 끝부분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차변에 왔죠. 비용 차변에 왔어요. 비용 확실해요. 근데 이 비용도 매출원가 쪽으로 가는 비용이냐,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는 비용이냐, 영업의 비용으로 가는 비용이냐, 이거를 번지수를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변에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1,000원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분계가, 자, 아예 분계를 써보면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1,000원. 자, 대변은 재고자산 평가, 그렇죠, 충당금 1,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래 후 결합관계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방금 우리가 말한 대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 증가라는 거예요.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무엇의 차감 계정이다? 예, 재고자산. 그것이 상품이면 여기서는 지금 상품이니까 상품의 차감 계정이에요. 상품에서 마이너스 시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 나오고요. 안 나오면 없어요. 나올 확률은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정도예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6번 마지막 문제네요. 재고자산 문제.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에 보고되어야 할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물어봤습니다. 손익계산서에 감모손실이니까 당연히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돼야 되죠. 근데 재고자산 감모손실도 두 가지가 있어요. 매출원가로 보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정상적인 감모,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것도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까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조건 매출원가.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무조건 매출원가.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수량이에요. 감모손실, 수량이 부족한 거.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것만을 물어본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물어봤으니까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그냥 몽땅 해당되겠죠. 근데 자료가 이렇게 많을까요? 자, 장부상 재고자산은 10개랍니다. 실제 재고자산이 9개네요. 그러면 감모손실이 마이너스 1개네요. 그런데 밑에 있는 건 뭘까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 순실현가치라는 것은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감모손실을 계산하니까 평가는 아닙니다. 다음에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있다. 원가성이 있다는 말은 매출 원가로 본다. 즉 정상적인 감모다 이건데 여기서는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것은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모두 포함되니까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지문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 밑에 건 무시해도 되는 거다 이거예요. 요 두 개는 이 두 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요거는 무시하시고 한 개가 부족해요. 근데 단가가 얼마예요? 6,000원. 답이 1번이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것저것 그냥 막 헷갈리게 다른 자료를 준 거예요. 예,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량이 부족한 거. 예, 수량이 1개 부족하면 1개 곱하기 단가. 2개 부족하면 2개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매출 원가에 가산되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얼마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밑에 뭐 수량이 뭐 8개가 차이 나는데 그 중에서 3개는 정상적인 감모손실이고 5개는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정보를 주죠. 그러면 3개만 매출원가에 가산돼야 돼요. 정상적 감모손실만.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가는 거예요. 네.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좀 말이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출원가로 가는 것은 영업의 목적에 영업의 목적에 관련된 비용들이 다 매출원가예요. 예.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이다. 그러면 상품 판매와 관련된 원가가 뭐예요? 상품 판매와 관련된 상품 매입의 그 매출되는 상품의 매입 원가가 매출 원가란 말이에요. 예, 매출 원가. 네. 그리고 이제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은 그것과 관계가 없는 거.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재고 관리를 비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손실이 발생했다. 그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본다는 사실이죠. 정상적으로 관리했으나 손실이 발생한 것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재고 자산까지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우리 자산 중에서요, 한 7할은 공부했다 보시면 돼요. 자산의 70%는 공부했어요. 자산의 70%. 자산의 70%를 공부했고요. 자산의 한 30% 정도는 이제 비유동 자산. 오늘부터 이제 비유동 자산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산을 이제 다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산을 배우면서 부채하고 이 자산하고 이 관계되는 개념 과목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걸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개정을 볼 때도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손실 또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또 앞에서 뭐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는 아직 안 했죠. 뭐 대손상각비라든가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이런 것들 수익과 비용에 관한 개념 과목들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는 상당히 이제 쉬워질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유동 자산을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동 자산의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정리했냐면 유동 자산이라는 것은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되는 것, 현금화되는 자산을 유동 자산이다. 연락처에서 실현되는 거 현금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이름으로 왜 이렇게 민감해지? 핸드폰을 열고 있어요. 평소에 물어보는 건 대답을 잘 못하고. 네. 그래서 유동자산은 그런 자산이에요.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우리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면, 비유동자산은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을 제외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설명을 어떻게 했을까요? 설명하지 않았네요. 비유동자산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비유동자산이란 뭐냐?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이 아닌 것이다 이거예요. 유동자산이 아닌 것 전부 비유동자산이에요. 그러면 비유동자산을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공부할 겁니다.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4개로 나누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럼 먼저 투자자산을 보겠습니다. 투자자산이란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의 판매활동 이외의 장기간에 걸쳐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이랬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기업 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여기서 장기간이다 하는 것은 1년 이상이죠. 1년 초과. 사실 1년 이상 수학적으로 말하면 1년 이상이면 딱 1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1년 초과하여 뭐 이상보다는 초과가 맞는 1년까지는 왜냐하면 단기로 보니까 단기. 그래서 어떤 개정 과목들이 있는가 볼까요? 장기성 예금, 장기 금융 상품들이 해당이 됩니다.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예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기 3년짜리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성 예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산은 특정 현금과 예금. 개정 과목이 특이하죠. 특정 현금과 예금. 이건 뭐냐면은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상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상품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기업이 당좌 거래를 한다고 그랬죠. 우리 당좌자산 배울 때 기업이 은행하고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좌 거래를 개설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보증금을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행과 당좌 거래가 해약되기 전까지는 그 예금은 찾을 수가 없어요. 딱 거기다 넣어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상품이죠. 사용이 제한. 당좌 거래를 해약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금융상품. 이런 것을 개정 과목을 분류할 때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 이건 우리가 유동자산 배울 때 단기 대여금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빌려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회수 기간이 1년 이후에 회수하기로 한 거. 회수 기간이 1년 이후입니다. 이것이 장기 대여금. 그리고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나 건물 등을 말하는데요. 기업이 고유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은 투자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토지나 건물을 그걸 보유한 것은 투자 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밑에 주의에 뭐가 있습니까? 은행과 당좌 거래 체결 시 당좌 개설 보증금을 예치한다면 그것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분류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자산에서는 이제 요 정도로 알아두시는데 뒤로 넘어가면은 이 투자 자산을 여러분에게 이제 투자 자산을 말이죠. 유가증권 중에서도 투자 자산이 있어요. 유가증권 중에서도 단기매매증권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이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우리가 뭐 단기 투자가 목적이긴 해요. 단기 투자가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뭐 단기 투자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투자 자산이라고 분류는 안 합니다.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비유동 자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유동 자산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가증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유가증권 하면은 우선 채권과 주식이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잠깐 나왔었냐면은 현금성 자산을 우리가 정리할 때 채권은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으나 주식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채권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말이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거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그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그 채권 말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개정 과목을 분류하느냐 이겁니다. 자, 그것을 설명하고자 이 페이지에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자, 유가증권에는요, 여러분들 지분증권이라는 것과 채무증권으로 우선 크게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설명을 보면은 지분증권은 주식이라는 거예요. 주식. 그리고 주식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분증권은 주식 등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식은 우리가 소유 지분이라고 하죠. 네.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의 자본의 한 주만큼의 내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사채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국채라는 것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 공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사채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모두 채무증권이라고 하죠. 채무증권을 두 자로 줄여서 우리가 채권이라고 많이 쓰고 있어요. 채권. 그리고 지분증권은 주식이라고 그냥 부르죠. 지분증권을 주식이라고. 그래서 국채, 공채, 사채 등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이 바로 채무증권입니다. 무엇을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증권은 채무증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지분증권이라고 하고 채권은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요, 이 주식과 채권은 개정 과목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게 개정 과목 이름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당좌자산 배울 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단기 매매증권을 이렇게 배웠죠.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그렇게 배웠습니다.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취득하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분증권도 단기 매매증권이 될 수가 있고 채무증권도 단기 매매증권이 될 수가 있어요. 채무증권도. 그런데 채무증권 중에서는, 즉 채권 중에서는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해요.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되는 채권은 그런데 만기가 3개월 초과해서 1년 이내인 것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채권도 분류될 수가 있고 주식도 분류될 수 있다. 채권 중에서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3개월을 초과해서 1년 이내인 것만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단기 매매증권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이고, 두 번째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가진 경우. 자, 만기까지 보유해야 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도, 즉 그렇게 할 의도가 있어야 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기가 있는 것은 주식은 없어요. 만기가 있는 것은 채권만 있기 때문에 만기 보유증권은 채무증권의 경우만 이 개정 과목을 사용하겠죠. 만기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보통 이제 채권은 3년짜리 채권이 많다 그럽니다. 3년짜리. 그러면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중간에 돈이 현금이 부족해가지고 그 채권을 채권 시장에다가 처분할 그럴 회사가 아니다. 우리 회사는 그런 거 뭐 현금 많아. 그러니까 이 채권은 만기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자 다 받아먹고 나중에 원금도 받을 거야 하는 그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갖는 채권. 그러면은 나머지 개정 과목이 또 뭐가 있냐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자, 이것은 지금 유가증권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거나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닌 것은 다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네. 자, 여기 밑죠. 1. 이 외의 경우로 언제 매각할지 결정하지 않은 유가증권. 네. 뭐 만기까지 보유할 것도 아니고 또 단기의 매매 차익을 내릴 생각 단기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 것. 즉 1번과 2번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유가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이 매도 가능 증권이 어디서 살짝 나왔냐면은 자본을 분류할 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포함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아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그 기다란 분류, 자본 분류에 세 번째 있었죠.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네 번째구나. 맨 위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분류될 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다른 건 몰라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때 매도 가능 증권을 좀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요. 자, 여러분 유가증권을 가지고 개정 과목 처리하는 게 세 개라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개정 과목 3개입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있겠죠. 투자 자산. 네.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 중에서 일부가 투자 자산입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기 보유 증권이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인데 처음에 3년짜리를 샀으면은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2년 지나면 이제 1년 남았죠 만기가. 그러면 결산 시점으로 1년 이내인 것은 투자 자산이 아니에요. 단기 금융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유동자산의 단기 금융 상품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러니까 시점에 결산 시점으로 봤을 때 만기가 1년이 넘는 것들만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나중에 실무 프로그램에서 조회를 해보면요. 코드가 이게 개정 과목이 똑같은 게 2개가 보여요. 그래서 코드가 낮은 것은 유동자산 코드가 높은 거, 값이 높은 게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 이렇게 2가지가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이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경우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단기간 내내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경우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반면에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구입하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단기 매매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즉 만기까지 보유할 것도 아니고 단기에 매매할 목적도 아니지만 언제 매각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죠.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모두가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채무증권만이 만기 보유증권이 될 수 있다. 예.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를 하려면 유가증권에 만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기 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따라서 결산 시 그러면 이제 평가 안 하는 게 여기 있죠. 예,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공정가치로 결산 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른 거는 한 가지 뭐가 빠졌어요? 예, 만기 보유증권은 평가한다는 말이 없죠. 예, 그거 어차피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평가가 의미가 없어요. 중간에 뭐 처분을 할 의도가 있어야 시장 가격에 이렇게 맞춰 놓는데 만기까지 보유한다는 얘기는요. 그 채권의 액면에 표시된 거, 액면에 500만 원짜리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만기 때 되면 그냥 500만 원 되는 거예요. 예. 만기 때 그냥 500만 원을 그 회사에 청구하면 5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 보유증권은 평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서 만약에 투자자산에 대한 공부에서 문제에서 만기 보유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는 잘못됐다. 만기 보유증권은 평가를 안 해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은 이거는 처분할 의도가 있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시장 가치에 가능하면 일치시켜 놓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결산 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평가 손익을 기록한다. 그러나 평가 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인 영업의 손익으로 인식을 하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손실 또는 영업의 이익으로 반영을 해요. 인식하며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의 손익에 반영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가로 열고 자본으로 인식한다. 예,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같은 유가증권인데 평가도 해요. 두 가지 다 평가도 하는데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이 말이에요. 영업의 손익 쪽에 넣어요. 영업의 손익 쪽으로. 그런데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의 영업손익에 반영을 안 해요. 단기 손익에 반영을 안 하고 자본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자본에다가.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매도가능증권이라는 건 언제 판매할 건지 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 단기 매매증권은 금방이라도 팔 의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의 손익에 반영을 해도 그 시차가 거의 없어요. 예, 만약에 12월 31일 날 공정가치로 평가해가지고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판매는 1월 한 20일쯤 했다고 볼까요? 그래봐야 기껏 한 20일 차이 나죠. 그 손익이 실제 손익이 발생이 된 거하고 그 다음에 평가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거하고. 예, 그래서 그 시차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은 어떠냐? 매도가능증권은 언제 팔 건지 하나도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실현되느냐? 이게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단기의 손익에 반영을 안 시키는 것은 유보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일단 자본에다가 넣어놨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한꺼번에 이익에 반영을 해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만기 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것은 그 500만 원짜리면 액면가 500이면 만기 때 되면 또 500하고 똑같아져요. 예, 그 액면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 보유증권은 중간에 평가한다는 게 이치에 안 맞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주식회사 한공의 주식 10주를 한 주당 2,000원에 구입하였는데 결산일의 공정가치가 한 주당 1,500원이라면 무엇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공정가치의 변동분을 아래와 같이 분개한다는 거죠. 그 단기 매매증권으로 만약에 분류했다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5,000원,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5,000원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2,000원짜리가 1,5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10주니까 5,000원이 되죠.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자산감소 5,000원.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차변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같은 5,000원이지만 이것은 손익계산서에 안 가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간다. 즉 자본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차변이 자본 감소. 자본이 차변에 오면 자본 감소죠. 대변은 자산 감소. 그러니까 대변의 자산 감소는 두 개가 매도가능증권이나 단기 매매증권이 같습니다만은 차변에서 단기 매매증권은 비용 발생이지만 단기 매매증권에서는 비용 발생으로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지만 매도가능증권에서는 자본 감소로서 단기의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걸 잘 기억을 하십시오. 예. 이걸 잘 기억을 하십시오. 예. 아마 매도가능증권 때문에 여러분이 좀 괴로울 거예요. 매도가능증권이 불쑥 시험에 나와가지고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이게 무슨 손실 이익 하면은 우리가 딱 뭘로 받아들이니까 손익이 딱 느낌이 오죠. 예. 그런데 너무 긴장을 안 해서 그게 손실 이익 중에 손익이 아닌 게 있다고 알고 계시면 돼. 그게 바로 매도가능증권. 네. 아주 내맞을 놈입니다. 그게 매도가능증권 나오면 좀 긴장을 하면 돼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단기의 손익이 아니구나. 처분 손실은 단기의 손익이에요. 당연히 처분한 것은 바로 그 처분 시점에 손익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평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우리가 투자자산 공부 끝났어요. 네, 투자자산. 자, 문제 몇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361페이지에 가서 그러면은 투자자산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투자자산 몇 문제 없죠? 네. 네. 자, 투자자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장기성 예금, 장기대여금, 투자부동산, 단기매매증권. 예, 단기매매증권은 당좌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면 만기 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예, 이거 틀렸네요. 아까 그랬죠? 만기 보유증권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은 유가증권에서 단기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에요. 자, 2, 3, 4번 잊고 가겠습니다. 2번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네. 3번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경우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네, 맞았고. 4번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은 모두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의 대상이 된다. 맞죠? 네, 채무증권, 채권이나 지분증권, 주식이 단기매매증권도 되고 매도가능증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즉 지분증권이 될 수 없는 개정 과목이 하나 있죠. 지분증권이 분류될 수 없는 개정 과목은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은 채무증권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 3번
비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계정은 어디에 속하느냐 이랬습니다. 비영업용이래요. 예, 투자자산이죠. 투자자산. 그 다음에 4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기업이 판매 활동 이외에 장기간의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투자 자산이죠. 그러면 투자 자산이라는 보기가 없지만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게 하나 있죠. 예, 투자 부동산. 이게 투자 자산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러면 5번 문제 가볼까요? 다음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가증권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구분된다. 맞았네요.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구분되고 국채, 공채, 사채는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맞았네요. 지분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만기보유증권은 채무증권만 해당이 된다. 6번.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10월 1일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더존회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하였다. 장기 투자 목적이에요. 주식회사 더존의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 결산일의 공정가치는 주당 1,300원 결산일이 됐는데 300원씩 올랐습니다. 공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분계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먼저 개정 과목을 뭘로 분류해야 되는가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주식이에요. 그리고 장기 투자 목적이에요. 자, 개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될까요? 매도 가능 증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닌 보기는 여기서는 일단 틀린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닌 1번과 3번은 틀렸다. 자, 그러면 2번과 4번의 답이 있습니다. 자, 한 주당 300원씩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300원 곱하기 100주 하니까 3만 원이죠. 자, 차변에 자산 증가한 것이 2번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대변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 발생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자본 증가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대변의 이익이다 해서 수익 발생 이렇게 인식하면 여러분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자본 증가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8년 초에 A사 주식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취득했다. 2018년 12월 31일 1년쯤 지나서 A사 주식의 연말 시장가치 주당 22,000원입니다. 올랐어요. 2만원에서 22,000원으로. 그리고 19년 12월 31일 또 1년이 지났네요. 주식의 시장가치가 주당 18,000원 다시 떨어졌네요. 자, 올랐다 떨어졌다 했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A사 주식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에 각각 2019년도에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하나만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자,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은 2018년도의 것은 2018년도 손익에 반영이 돼버립니다. 자, 2018년도에 이 100주의 가격이 단기 매매증권이 한 주당 22,000원으로 돼 있고요. 그 2,000원, 한 주당 2,000원인 곱하기 20만원, 그 20만원은 2018년도 손익에 반영이 됐어요. 지금 우리는 단기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은 올해는 단기가 지금 2019년도니까 2019년도의 시장가치는 한 주당 18,000원입니다.
그러면 얼마하고 비교해야 돼요? 22,000원하고 비교해야 돼요. 이것과 18,000원. 그러면 한 주당 4,000원의 하락이 있죠. 예, 몇 주가요? 예, 100주. 그래서 이것이 당기의 손익에 반영이 됩니다. 40만 원 감소. 예, 40만 원 감소. 자, 이번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은 2018년도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2018년도에. 자, 얼마가 올라가느냐? 2018년도에 한 주당 2,000원씩 20만 원이 올라갔죠. 20만 원을 말이죠. 뭐로 분류해 놓냐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분류해 놓습니다. 차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0만 원이 있어요. 자, 2018년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 손익에 반영됐느냐? 안 됐어요. 이게 자본에 가 있어요. 자본은 그 다음해로 2월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해가지고 22,000원짜리가 18,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40만 원이 어떻게 돼요? 떨어졌죠. 그런데 이 40만 원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보느냐? 아닙니다. 요 20만 원 유보시켜 놨죠. 그러면 차변이 뭐가 오느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 먼저 상계시키고 모자라는 것만 이게 지금 차변에 2019년도 2019년 12월 30일 결산 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2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단기의 손익에 영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영향 없어요. 왜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든 이것은 손익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자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본에.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분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변에 두 개가 와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 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 요 22,000원이 18,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2019년 12월 31일에 분계가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40만 원. 이런 분계가 2019년도 이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손익에는 영향은 없다. 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든 손실이든 손익 계정이 아니에요. 자본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것이다. 다음에 8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내용이다. 2019년 12월 2일 주식 매각으로 인해 2019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및 금액으로 올바른 것은, 자, 2019년 12월 2일 주식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매각은 처분하는 거니까 매도 가능 증권도 평가는 자본으로 되지만 처분해서 일어난 것은 손익에 반영이 됩니다. 자, 9월 4일 날 100주를 1,300원에 매도 가능 증권을 샀어요. 그 다음에 결산일을 맞이합니다. 18년도 결산일에 주당 공정가치가 1,400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12월 31일 분계를 요거는 여러분 분계를 써봐야 되겠습니다. 좀 그래야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요 9월 4일 분계를 먼저 써볼게요. 9월 4일 취득했습니다. 9월 4일 취득 시 분계는요,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이 100주 곱하기 1,300원 13만 원이네요.
자, 현금으로 취득했어요. 대변에 현금 13만 원.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결산일이 됩니다. 12월 31일 결산 평가를 하는데, 결산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면요, 주당 1,400원이 돼요. 그러면 한 주당 100원씩 올랐기 때문에 100원 곱하기 100원 하면은 100주 하면은 만 원이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만 원이 됩니다. 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죠. 만 원이 돼요. 네. 자, 요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9년 12월 2일 날 이걸 처분합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2일 날 처분 시 분계를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100주를 모두 1,100원에 매각을 하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 100주 곱하기 1,100원 했더니 11만 원이 들어왔죠. 현금 11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짜리였느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이 장부에 지금 얼마로 돼 있냐면요, 처음에 13만 원에 샀고 결산 때 만 원을 증가시켰죠. 그러면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은 요 합계 금액이 와야죠. 14만 원이 처분이 된 거예요. 14만 원이. 자, 그러면 14만 원짜리를 11만 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죠. 손실이. 그런데 이 손실이 말이죠, 우리가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처분할 때는 상기시켜야 돼요.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자본에 있는 것을 계속 자본에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거 100주 모두 처분했기 때문에 처분할 때는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차변에 와서 없어집니다. 차변에 와서 없어져요. 만 원이. 따라서 차변의 지금 금액은 지금 현재 12만 원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은 3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이 되는 것이다. 이 분계입니다. 이 분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2019년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 금액.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이건 손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자본의 감소예요. 이것만 손익이 되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이것만 손익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다. 요 위에 있는 것은 자본의 감소다. 그래서 이게 결산 때 자본의 증가를 시켰던 것을 처분할 때 자본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2019년도 거래 처분 시에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기에 답이 있나요? 네.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는 야, 이거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쉬는 시간에 생각해 보려면 다 까먹었네? 네. 당연히 까먹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라는 것은 반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늦게 끝났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